사실 이 설계는 제가 한 겁니다. 유동규 사장이 이제 실무자로 당시에 도시주택공사 이 담당 임원이었죠. 경찰은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의 자금 흐름 추적에 나섰습니다. 화천대유 누구 거냐 물었습니까? 바로 국민의힘 그대들이 작물 나눠 가진 도둑입니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공익 환수 사업인 개발이익 5,503억 원 가량을 성남시로 환수한 대표적인 모범 개발 행정 사례입니다. 몇 가지 의문점들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수익이 생기면 지분에 따라 나눠야지 상한선을 왜 정했느냐가 의문입니다. 화천대유가 속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심사에 걸린 시간은 단 하루.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지사가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겠느냐, 특히 핵심 관계자가 개입하지 않았겠느냐는 의혹이 나옵니다. 민간 사업자 개발 이익이 결과적으로는 과도하게 된 측면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상실감, 소외감 느끼고 계신 거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유동규 씨가 이렇게 연관되어 있으면 관련해서 그 인사관리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지겠다. 그건 맞으신 거죠? 너무 당연하죠. 예. 저희가 어쨌든 관리하는 산하기관의 직원이고,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생겼으면 일선 직원이 그랬더라도 제 책임이죠. 당연히 관리자로서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드린 겁니다. 모르는 일이다 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이 구속됐습니다. 유 전 대행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관련 수사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한 전 직원이 그 뇌물 받고 부정행위 하면 대통령이 사퇴합니까? 관리 책임을 도덕적으로 지겠다는 것이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 후보자 호남권 토론회 진행을 맡은 한선입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를 결정짓기 위한 레이스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최근 2차 컷오프를 통해 본선에 출범할 4명의 후보를 결정지었는데요. 오늘 토론회는 이들 4명 후보가 처음으로 TV에서 맞붙는 토론회입니다. 또 호남권 토론을 시작으로 권역별 지역 순회 토론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본경선을 결정지은 4명의 후보를 모시고 지금부터 90분 동안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질과 도덕성 그리고 호남권 공약에 대해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TV토론은 호남권 지상파 방송 8개사가 공동 기획하고 동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4명의 후보 중 어떤 후보가 내년의 대선 민심을 정확히 읽고 또 차별화된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앞서 오늘 발언 순서와 좌석 배치는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와 사전 협의로 결정되었다는 점 미리 안내 드립니다. 자, 그럼 4분의 후보를 만나볼 텐데요. 대통령 후보로 나선 출마의 이유를 모두 발언을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씩 드리겠습니다. 또 생방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발언 시간은 반드시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원희룡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희룡입니다. 부동산 가격과 전월세의 폭등으로 집 없는 국민들과 청년들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엉터리 부동산 공약 보셨습니까? 문재인 정부 정책보다 더 나쁩니다. 대장동 게이트에서 오고 간 돈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1,208억 원 배당금의 절반이 그분 것이라는 김만배의 황당한 진술도 있습니다. 어제 이재명이 민주당 후보가 되었습니다. 유동규 등의 비리에 대해서 부패의 꼭대기이든지 아니면 속고 무능한 철저한 가짜 능력자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이에 대한 분노는 없고 서울 선거인단의 등돌림에 대해서 당황한 모습만 보입니다. 정의와 촛불 정신을 중시하는 시민 여러분, 이런 후보가 민주당 후보라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습니까? 깨끗한 힘, 네. 원희룡이 바꾸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유승민 후보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유승민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후보가 되었습니다. 지금쯤 구속 수사되어야 할 사람이 민주당의 집권 여당의 후보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 경제를 망칠 겁니다. 저 유승민이 되면 대한민국 경제를 확실히 살리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다음 대통령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저는 IMF 직후에 경제에 문제가 있는데 이 정치가 경제를 망치는 걸 보고 제가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저 유승민을 뽑아주시면 이재명 지사를 확실히 이겨서 우리 국민 여러분의 먹고 사는 문제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제 IMF 직후에 정치에 뛰어든 그 초심 그대로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저 유승민을 믿고 지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윤석열 후보 모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주, 전남, 전북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가 뭐겠습니까? 저는 오늘 5.18 민주묘지에서 국민 통합을 생각했습니다. 5.18 정신 역시 자유민주주의와 국민 통합입니다. 지난번 김대중 전 대통령 12주기 때 묘소 앞에서도 국민 통합의 큰 뜻을 계승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세계화 시대에 무슨 호남, 영남, 충청, 강원 국민이 따로 있습니까? 우리 모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20여 년 전 국민 통합이 있었기에 IMF 국난 극복을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해 가장 먼저 국민 통합이 필요합니다. 저부터 앞장서겠습니다. 그 바탕 위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대한민국 제도약을 함께 이룩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홍준표 후보의 모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준표입니다. 호남 책임당원 시대가 지금 만명 시대로 되었습니다. 이제 호남도 우리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전부터 다른 지역은 물론이고 특히 호남 지역에서 홍준표를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대선은 호남에서 우리 당이 얼마나 표를 가져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홍준표는 호남의 사위입니다. 호남 사위가 다음 대통령이 되면 진정한 영호남 화합이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최근에 성남 대장동 비리 사건의 주범인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후보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깨끗한 홍준표만이 이재명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과거 검사 시절 광주 조폭을 척결했던 그 솜씨로 나라를 어지럽히는 민생 비리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깨끗한 나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분 후보의 모두 발언 잘 들었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갈 텐데요. 토론에 앞서 토론 진행 방식에 대해 잠시 안내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크게 보면 두 번의 토론과 마무리 발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호남권 대표 공약을 듣고 후보자 간 상호 토론을 하는 정책 토론입니다. 이어서 후보자가 주도권을 갖고 진행하는 주도권 토론, 그리고 마무리 발언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코너의 자세한 진행 방식은 코너가 시작되기 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들께서는 토론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정해진 발언 시간은 반드시 지켜주시고 또 때로는 사회자인 제가 적극 개입할 수 있다는 점도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 또 비방하는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토론회가 후보자 본인의 장점은 부각하되 토론다운 토론, 품격 있는 토론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호남권 공약을 중심으로 한 정책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각 후보자분들께 3분의 시간을 드릴 텐데요. 3분 동안 본인의 호남 대표 공약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4명 후보의 호남 공약이 다 마무리된 뒤 순서대로 후보자 간 자유롭게 질문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해진 순서에 따라 먼저 유승민 후보의 호남 공약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은 3분 드리겠습니다. 네, 호남 공약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어렵지만 이 호남과 영남, 저는 이걸 남부 경제권이라고 부릅니다. 이 남북 경제권의 이 경제의 실상은 정말 어렵습니다. 오죽하면 젊은이들이 대학 졸업하자마자 전부 다 수도권으로 몰려가겠습니까? 저희 가장 큰 공약은 호남과 영남을 아우르는 그 지역에 저는 반도체 미래 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50조 원을 선투자해서 우리 반도체 중에 약한 고리인 비메모리 반도체, 여기에 특화해서 세계 반도체 전쟁을 이끌어가는 그런 반도체 미래 도시를 이 남부 경제권에 건설해서 여기 호남의 이 학교들, 대학들 또 영남의 대학들에서 이 반도체 학과를 증설을 해서 거기에서 기른 인재들이 서울, 인천, 경기로 가지 않더라도 여기에서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와 광주 사이에 달빛 내륙 고속 전철이 생기면 저는 이 반도체 미래 도시에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광주의 오래된 수건 사업이 광주 공항을 이전하는 겁니다. 저는 대구와 수원과 광주의 군공항을 이전하는 사업에 아주 오래전부터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가 대표 발의해서 만들었고 지금 대구 경북의 통합공항 이전 이 문제는 제가 앞장서서 지금 진척을 시켰습니다. 지금 광주와 또 무안이나 다른 지역 간의 갈등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이 모습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해본 경험 있는 제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만금에 공항과 항만과 남북 도로와 또 전철을 연결해서 새만금을 빨리 기반을 조성해서 거기에 기업과 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호남 고속 전철의 연장이나 경전선이나 이 전라선 이 철도 사업을 연장을 해서 완성을 해서 우리 호남의 교통 인프라를 구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광주 전남에는 한전이라는 거대한 공기업이 있습니다. 한전을 바탕으로 에너지 산업 그리고 AI나 이런 디지털 혁명 이런 게 광주 전남에서 일어나도록 하고 전주에 가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세계적인 기관 투자가입니다. 이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이용해서 전주와 전라북도가 제3의 금융허브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대통령으로 뽑아주시면 이 몰락해가는 지방 호남 경제를 제가 살리겠습니다. 네, 시간 잘 활용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윤석열 후보의 호남 공약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마찬가지로 3분입니다. 저는 호남을 미래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겠습니다. 광주는 인공지능 기술 개발 그리고 산업 육성에 필요한 자원과 데이터 인프라를 한 곳에 집약시키는 인공지능 중심 산업 융합 클러스터로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력 산업인 그 자동차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기반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전라남도는 나로 우주센터를 중심으로 우주 발사체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그 생태계를 조성하는 우주 발사체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 핵심 성장 동력인 우주 산업을 이끌어가는 선도 지역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기반 기술을 융복합해서 대단히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해서 농업 혁신을 이루겠습니다. 또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아 친환경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고 아름다운 전남 해안선을 따라 해양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관광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전라북도는 지금 경제력 지수가 전국 최하위이고 타시도 대비 경제적 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새만금을 국제투자진흥지구로 지정 개발해서 전북을 세계 최고의 국제자유도시로 재탄생시키겠습니다. 새만금의 공항과 철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파격적인 세제 혜택, 단기간에 법인세 면제, 그리고 그 후에는 한 50% 정도를 감면을 해서 기업을 유치하고 또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서 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퉈 모이는 그런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군산에 조선업에 대해서도 지금 아직 조선 수주 물량이 좀 딸린다는 이유로 조선 재개가 지금 되지 않고 있는데 조속히 조선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저는 호남 홀대론이 나오지 않게 호남이 잘 살고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잘 사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호남 지역은 역사의 고비마다 시대가 나아갈 길을 밝히는 선구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호남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선도해 미래 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 안에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홍준표 후보의 호남 공약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역시 3분입니다. 다른 후보님들이 호남의 첨단 산업을 유치한다. 그리고 호남을 반도체 클러스터로 다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게 첨단 산업이라든지 반도체 클러스터 이걸 유치를 하려면 하늘길이 열려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항공화물의 수출길은 인천공항으로 갑니다. 인천공항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항공화물의 98.2%가 인천공항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첨단 산업이 지방으로 내려올 수가 없어요. 물류 수송 비용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에 앞서서 호남에 이런 첨단 산업이 올 수 있는 하늘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무안국제공항을
4대 관문공항으로 만들어서 무안국제공항을 통해서 하늘길을 열어서 세계로 나가는 길을 저는 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무안공항을 김대중공항으로 바꾸고 글로벌 관문공항으로 만들어서 무안공항을 중심으로 에어시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항공단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광주 전남 지역에 첨단 산업이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같은 경우에는 새만금이 지금 30년 동안 개발이 부진해 가지고 29%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찔끔찔끔 국비를 들어와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전북을 방문해서 새만금은 홍콩식 개발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른 기업이 전부 들어와서 매립하고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면 100년 동안 무상 임대를 해주겠다. 그 기업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개발을 해야지 지금 이런 식으로 개발하면 앞으로 50년이 있어도 새만금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새만금에 유치하는 지금 새만금 공항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전라남북도를 통틀어서 500만 인구나 물류 수송할 공항으로는 무안공항으로 사용하는 게 저는 맞다는 생각입니다. 중복 투자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철새 도래지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재검토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흥을 중심으로 한 우주 항공산업도 우리가 추진을 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해서 세계로 뻗어갈 수 있는, 말하자면 인천에 집중된 여객 물류 이것을 지방으로 이전해서 지방에서도 바로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원희룡 후보의 호남 공약 들어보겠습니다. 시간 역시 3분입니다. 예, 광주 시민 그리고 전남북 도민 여러분, 저는 어린 시절 고향 제주를 갈 때 호남선을 타고 와서 목포에서 배를 타고 갔었습니다. 또 대학을 가면서 접한 5.18 광주의 진실 때문에 저는 20대 청춘 10년 모두를 민주화 운동에 바쳤었습니다. 보수정당을 개혁하기 위해서 2000년에 한나라당에 입당한 이후에도 호남민을 배제하지 않는 그런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일관되게 개혁 정치를 추구했습니다. 특히 2005년 최고위원 당시에는 당시의 호남 폭설에 대한 지원 작업을 위해서 열흘 가까이 지역에서 상주하면서 우리 지역 주민들과 함께 끈끈하고 또 재난을 복구하기 위한 활동 속에서 많은 추억을 쌓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2011년 사무총장 당시에는 당시 정운천 위원장님을 호남 특위위원장님으로 모시고 제가 부위원장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호남과 당시의 새누리당을 서로 화해하고 또 발전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했었는데요. 이게 지금은 호남 동행 특별위원회로 왕성하게 활동들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호남이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나섰던 의향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 속에서 풍부한 물산과 문화, 풍류 속에서 예향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어디보다도 드높은 시민정신, 그리고 어디보다도 높은 그런 국가에 대한 책임감과 자부심, 저는 그런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첫 번째 큰 공약으로서는 호남을 국정 운영의 중심에 세우고 제가 그와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특히 5.18과 우리 당의 화해가 아직도 부족합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 앞머리에 올려서 5.18과 우리 국민의힘과의 역사적 화해를 완성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호남의 인재들을 키우겠습니다. 시의원, 구의원 후보도 제대로 안 내세우면서 표를 달라고 하는 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거 안 됩니다. 지방 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이정현 의원님, 정운천 의원님, 또 비례대표 55%, 25% 이런 약속 지켜내면서 우리 호남에서 있어서 많은 건강하고 합리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진 분들이 국민의힘과 함께 국정 운영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정책, 예산, 그리고
그리고 지금 새만금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내 여러 가지 큰 현안 사업들, 그리고 지역의 우리 농산물 가격 안정제도 등 여러 가지 정책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호남 특임 장관을 임명해서 그분에게 힘을 실어서 지역과 소통하면서 풀어나가겠습니다. 진정한 애정, 그리고 실천으로의 책임감, 그리고 호남과의 동행, 원희룡이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네 분 후보의 호남권 공약 잘 들었습니다. 큰 틀에서는 비슷하지만 또 세부 내용에서는 차별성이 엿보이기도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후보들께서 발표한 공약에 대해 상호 질의와 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보 모두에게 4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에게 주어진 4분의 시간 동안 상대 후보를 자유롭게 지목해서 질문과 답변 이어가면 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먼저 유승민 후보께 상호 토론을 위한 질문 우선권 드리겠습니다. 예, 윤석열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홍준표 후보님하고 저하고는 광주공항 이전 문제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다뤘는데, 윤석열 후보님은 이제 광주공항 이전 문제는 이제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지금 광주공항을 무한으로 이전하는 게 이게 왜 지금 잘 안 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광주에서는 민간공항을 무한으로 가져가려면 초음속 제트기들이 다니는 분공항도 같이 가져가기를 원하고, 또 무한은 그 소음이 심하기 때문에 우리는 못 받겠다라고 하는 것이라 대구 경북의 통합신공항의 경우에는 이 문제를 굉장히 갈등을 이렇게 조정을 해가면서 결국 해결을 해서 부지를 확정을 군의의성으로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광주공항의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기는 뭐 아직도 그 주민들 또 자치단체 간에 또 군당국도 지금 여기에 대한 결론을 못 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뭐 공약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대통령이 되면 국무총리를 이 문제를 조정하고 하는 이런 국무총리가 이거를 조정하는 거는 이미 역대 정부에서 다 했었습니다. 국무총리실에 국무조정실에 이게 일종의 갈등 해결 과제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랬는데도 안 되거든요. 저는 이거는 대통령이 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무안에서 지금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다 받지 않겠다. 다는 받지 않겠다. 민간공항은 뭐 오라 이렇게는 서로 간에 타협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안은 바다를 끼고 있으니까 소음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데니까 거기에 무안 이 시민들께서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는 뭔가 강한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지금 가덕도 공항하고 대구 경북 통합공항하고 이 호남의 공항 문제, 이 문제가 저는 똑같은 공정한 원칙을 가지고 추진이 돼야 된다고 늘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이거는 중앙정부에서 대통령이 할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홍준표 후보님께 아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뭐 호남의 하늘길을 열어야 된다. 그거는 100번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만금 공항의 경우에 저도 새만금에 굉장히 큰 허브 공항이 들어올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미국이나 선진국 유럽에 있는 나라들 가보면 앞으로는 이 공항이 굉장히 중요한 이 교통수단이고, 또 요즘은 뭐 무인 비행기, 드론 비행기 이런 것까지도 생길 세대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새만금에 최소한 그래도 뭐 이래 국내에서는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또 해외에서도 들어와서 어느 정도는 이렇게 바로 직접 닿을 수 있는 전라북도에 공항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해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공항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국내선이 전개될 것인가, 그것도 아마 10년 내에 플라잉카 시대가 옵니다. 자동차가 하늘을 나는 시대가 옵니다. 지금 현대에서는 플라잉카 사업본부까지 만들어 놓고 미국에서는 실용화되어 있습니다. 플라잉카 시대가 오면 국내선이 사실상 제주도 외에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국내선 공항은 앞으로는 크게 필요 없을 것이다. 그리고 국제선만 하더라도 무안공항을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전라북도에서 이쪽으로 내려오는 데는 거리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네, 거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충분히 드렸습니다. 시간이 다 네, 정해진 시간이 다 됐습니다. 문 후보님 물을 네, 시간이 이번에는 윤석열 후보께 질문권을 드리겠습니다. 4분 동안 질문하시고 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민 후보님께서 광주와 대구 사이에 반도체 도시, 그러니까 제가 듣기에는 비메모리냐 아무래도 파운드리 대단히 공장 같은데 대충 어느쯤 위치에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달빛 내륙 고속철도가 6개 지역을 관통을 하거든요. 네. 광주, 전남, 전북, 그다음에 경남, 경북, 대구 이렇게 가기 때문에 저는 광주 대구를 잇는 달빛 내륙 고속철도의 영남과 호남을 아우를 수 있는 그 정도 지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위치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밝힌 바는 없습니다. 이 구상만 발표를 했고 저는 정부가 50조 원을 선투자해서 이거는 꼭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까지만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저도 처음에 남부 경제권 하면서 그 말씀을 하실 때 좀 많이 공감을 했는데 좀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광주 대구 이 사이가 이게 지리산 산악지대인데 철도라고 하는 것은 뭐 강원도에도 철도를 놓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산악지대에 과연 이런 대단히 파운드리가 들어설 수 있다고 보시나요? 파운드리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라는 게 메모리 반도체 분야 우리가 세계 1등이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이. 그게 전부 다 경기도하고 아주 충청도 일부에만 있거든요. 근데 이런 좋은 우리 경제를 먹여 살리는 산업이 수도권에만 있으니까 정부가 선투자할 경우에는 저는 위치를 정할 수 있다는 거고 시스템 반도체나 팹리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파운드리 같이 생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설계하고 하는 아주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기능이죠. 그럼 이게 그런 부분을 저는 충분히 그 중간 지점을 지리산을 말씀하시는데 지리산의 산악이 굉장히 험악한 지형을 피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하동하고 구례 사이에 화개장터가 있었듯이 저는 이거를 영호남을 아우르는 지역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포함해서 생각합니다.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광주 군공항이 이전이 된다 하면은 이전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약 250만 평의 새로운 부지가 마련이 되고 대구 K2도 약 210만 평의 이제 새로운 부지가 마련됩니다. 후보님께서는 대구공항 이전 후적지에는 아파트 같은 거 짓지 말고 신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뭘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양쪽에 이런 부지들이 나오는데 이거를 굳이 만약에 패블리스 같은 거라고 하면 그렇게 대단히 지역이 아니니까 양쪽에 나눠서 할 수도 있는데 굳이 달빛 내륙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관광과 소통이고 산업철도로 보기는 어려운데 이거를 산악지대인 지리산 쪽에다가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요. 광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 부지가 당장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대구도 지금 부지가 나오려면 한참 걸립니다. 다음 정권에 나오질 않습니다. 대구도 지금 아무리 속도를 높여도 군위구성으로 옮길 수 있는 게 다음 대통령 임기 그 다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거는 다음 정부에서는 반도체 미래도시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들려서 그렇게는 할 수 없고 패블리스 파운드리 같은 거를 광주나 대구에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것보다 우리가 스탠포드 대학 옆에 실리콘밸리가 집적의 효과를 가지듯이 이거는 모아서 하는 게 저는 맞다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0조의 재원 조달은 재정 투자입니까? 아니면은 금융 펀딩을 말하는 겁니까? 재정 투자입니다. 저는 코마테크 펀드라는 거를 만들어서 재정이 먼저 선투자를 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은 비메모리 분야에 우리 기업들이 리스크 때문에 투자를 안 합니다. 그래서 세계 반도체 전쟁에 이기려면 정부가 선투자하고 민간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네. 이어서 홍준표 후보 순서인데요. 조금 전 말씀하신 마무리 혹시 하실 거면 이어서 하셔도 됩니다.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하늘길을 열자고 이야기한 거는 지금 방금 유승민 후보님 말씀하셨던 대로
하늘길을 열지 않으면 첨단 산업이 내려오질 않습니다. 사실 그 달빛 내륙 고속철도 주변에 반도체 공장을 설치하겠다. 그래 설치해가지고 어디로 수송길을 엽니까? 그거는 나는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안을 중심으로 광주의 공항도 무안으로 이전을 하고 군사공항도 무안으로 가고 방금 유승민 후보님 말씀하셨던 대로 대통령으로서 그걸 추진하려면 무안에 인센티브를 줘야 돼요. 특별한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군사공항도 그쪽으로 가고 그리고 무안공항의 활주로가 지금 2,800m인데 그걸 갖다가 최소한 1km를 더 늘려야 됩니다. 3,800m 활주로를 확보해야지 유럽하고 미주 노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화물 항공기, 대형 항공기, 화물 항공기도 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무안공항을 중심으로 거기에 공항시티를, 에어시티를 만들자는 겁니다. 한 30만 명 인구 규모로. 공항이 있으면 공항 주변에 언제나 도시가 있습니다. 네, 질문해 주시죠. 네. 여기에서 이제 달빛 내륙고속철도에 반도체 유치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나는 비현실적인 게 아닌가. 차라리 그 반도체 공장을 무안공항 주변으로 다 몰아가는 게 훨씬 무안 그 생산을 해서 무안으로 해서 하늘로 수출하는 길이 열리는 게 훨씬 좋지 않나 이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지금 인천공항으로 이렇게 수출되고 있는 반도체의 생산 기지가 인천공항으로부터 제법 멉니다. 예컨대 이천이나 평택이나 기흥이나 이렇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달빛 내륙철도라는 거는 그 철도가 지나가는 그 영역이 영원함이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같이 만나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예컨대 대구 경북의 통합신공항이 군위우성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군위우성으로부터 이 영남과 호남의 경계가 제법 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메모리 반도체 수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듯이 수도권 업체들이 저는 그걸 꼭 무안의 공항, 아까 에어시티라고 그러셨는데 그 에어시티에 바로 공항 옆에 딱 붙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업체들이 하는 걸 보면요. 지금 업체들이 이제 하는 걸 보면 지금 용인 같은데 평당 1,000만 원입니다. 평당 1,000만 원이 넘어서는데 왜 거기에 고집을 하겠습니까? 거기에서 인천공항까지 가는데 물류 수송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없이 그쪽으로 못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밑으로. 그럼 밑으로 내려올 기반을 마련해 주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늘길을 열어야 되는데 무안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무안 주변에 무안에 붙어서 있다기보다도 광주 전남 지역에 그런 기지를 공항공단을 나는 만들 생각입니다. 대통령으로서 하려면 그 기반을 한 5년 동안 하려면 그거 하나만 만들어줘도 전라남도 50년 먹고 살 미래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설치하는 게, 설정을 하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홍 후보님, 제 공약인 반도체 미래 도시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찬성하시는데 위치를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건 한번 또 추가로 논의를 해보시죠. 근데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수도권에 있는 거는 그거는 인천공항이라는 물류도 있지만 그거는 반도체 R&D 인력들이 워낙 수도권을 안 떠나려고 그러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원희룡 후보께 질문권 드리겠습니다. 시간 마찬가지로 4분입니다. 예, 묻겠습니다. 우선 유승민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이 호남권에 대한 이재명 지사의 공약 혹시 보셨나요? 저는 못 봤습니다. 안 보셨습니까? 이재명 지사가 예를 들어서 이 전남의 서부 지역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우주, 그다음 또 저 서부 지역, 동부 지역에는 뭐 예를 들어서 우주, 서부 지역에는 에너지, 광주 같은 경우는 뭐 인공지능, 새만금에는 뭐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공약들보다 훨씬 더 풍부하고 자세하게 공약을 이미 발표를 했어요. 그래, 지역별로 하는 건 아마 특화된... 아니, 잠깐. 그래서 저는 질문하고 싶은 게 거기에서 공통되는 우리가 공통으로 가도 되는 공약과 반대해야 되는 공약, 차별화되는 공약이 무엇이냐
라고 질문하고 싶었거든요. 아, 그래요.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재명 자, 지사가 예. 반도체 미래도시 같은 공약은 없던 걸로 예, 알고 반도체 있습니다. 미래도시는 좀 차별화됩니다. 예. 광주 군공항 이전은 그거는 워낙 오래된 수군 사업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됐고요. 예. 우리 윤석열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묻습니다. 어떻습니까? 질문 다시 드릴까요? 아니요, 뭐 이재명 다 후보의 들었는데, 호남권 공약에 대해서 네. 공통점이어서 수용할 것, 그리고 반대하는 것, 거기에 없는데 내가 차별하는 것. 네. 원래 지방 공약이 그 지방이 다른 데보다 비교 우위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기들이 추진하던 것들을 중앙정부가 어떻게 이것을 국제화하고 지원해 줄 것이냐 아니, 하는 거기 무엇이 때문에 같고 무엇이 다르고 네. 차별이 뭐다. 혹시 보셨습니까? 아니 제가 뭐 아니. 보기는 했는데 지금 기억은 하지를 못하겠습니다. 보기는 했는데 네. 기억이 안 난다. 네네. 지금 말씀하신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거기 굉장히 뭐 탄소 중립이니 뭐 새만금 특별 개발이니 글쎄 뭐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다 아니 공약으로서 지금 전부 다 이재명을 압도할 후보들이라 그러면서 네. 그리고 호남에 오면서 이재명 공약도 안 읽고 오십니까? 저한테 한번 물어보시죠. 예, 홍 후보님께 똑같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난 본 일 없어요. 이재명 후보는 워낙 황당하고 거짓말을 잘하기 때문에 본선에 가서 보면 됩니다. 그거 보고 익히는데 하루가 안 걸립니다. 좋습니다. 모든 공약도. 예, 그거는 이재명 씨 공약 시청자들께서 판단하실 거고요. 별 고려를 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럼 그래서- 본선에 가서 판단할 겁니다. 좋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다음 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국민의힘 후보들이 와서 지역 공약을 뭐 반도체 도시가 어떻다, 뭐 새만금이 어떻다. 저도 물론 다 구상이 있습니다만은 호남 입장에서는 지금 정권을 과연 어느 쪽으로 주느냐에 따라서는 국정 권력 자체가 우리 편이 되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 없이 부분적인 공약 준 거 가지고 정권 주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는 호남이 이제 과거에 5.18 민주화 운동하고 민주화의 성지, 저는 그거를 이제는 역사 뒤로 하고 이제는 호남이나 지금 광주나 대구나 똑같이 어렵거든요. 이 지방 경제를 어떻게 살리느냐,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런 호남에 오면서 공약 없이 온다는 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윤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질문인지 이해하셨죠? 그렇습니다. 네. 호남에서 아까 제가 광주에 이를테면 AI 기반의 그 모빌리티 그 산업 육성도 제가 이미 7월 17일 날 여기 광주 와서 이 광주의 그 AI 그 사관학교도 제가 가보고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이용섭 시장님의 AI 플랜이 왜 알맹이가 없는지 아십니까? 네, 정해진 시간이 다 돼 가는데 마무리해 여기까지 주시기 하겠습니다.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호남권 공약 상호 토론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 후보자 호남권 토론회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주도권 토론입니다. 오늘 토론회에 백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자유롭게 상대 후보를 지목하고 질문과 답변을 이어가는 순서입니다. 각 후보들에게 총 11분의 시간을 각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진 토론의 주제는 없습니다. 단 원활한 진행을 위해 반드시 2명 이상의 상대 후보에게 질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질문과 답변은 1분 이내에 마무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사회자로서 한 가지 부탁드리겠는데요. 마지막 질문의 경우 상대 후보가 답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 30초 정도는 보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사전 추첨 순서에 따라서 먼저 윤석열 후보에게 토론의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상대 후보를 지정해서 호명해 주신 다음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1분입니다. 원희룡 후보에게 좀 묻겠습니다. 제주지사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전 국민이 힘들지만 특히 자영업자의 고통이 극심합니다. 호남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자영업자 비중이 또 더 높습니다. 전국 평균 24%인데 광주는 28%나 됩니다. 그리고 10곳 중에 8곳이 5년을 넘지 못하고 이제 폐업을 했고, 광주 전남에서 올 상반기 전기요금 내지 못한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5,000명, 호당 그 미납액도 지금 약 70만 원으로 2배가 늘었습니다. 제가 뭐 그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인수위 시절부터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 설치하겠다고 했고, 또 우리 원 후보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다른 데보다 특히 호남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가 큰 것 같은데, 만약에 원 후보께서 전남지사나 광주시장이라든가 또는 대통령이라든가 그 입장이 됐을 때 이 호남의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해서 특별히 더 다른 지역보다 더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되는 점이 있으면 어떤 점이겠습니까? 우선 뭐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때문에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습니다. 네. 임대료 밀리죠. 네. 세금 뭐 밀리죠. 대출금 밀리죠. 거기다가 폐업하려고 해도 대출 갚아야 되니까 폐업도 못해요. 네. 거기다가 이제 생계 그리고 직원들 다 내보내야죠. 영업은 못하죠. 우선 간단히 말씀드리면 영업을 할 수 있게 방역을 단체 기합식 방역, 또 그 시설에 대한 방역이 아니라 개인 방역, 그리고 그 방역에 대한 열심히 하는 자구적인 노력이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전환이 돼야 됩니다. 우선 자영업자들이 그냥 돈을 무슨 그 시혜를 달라는 게 아니거든요. 열심히 일해서 벌 수 있게끔 해달라. 대신 방역은 개인 방역 철저히 하겠다는 거니까 이게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이미 2년 가까이 되면서 지금 구조적으로 너무나 취약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임대료, 저는 정부와 임대인과 임차인이 3분의 1씩 부담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 세금, 이거 유예해야 됩니다. 뭐 부가세니 뭐니. 그 다음 대출, 당연히 이제 유예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 폐업하고 싶은데 폐업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역시 이것을 어떤 신용회복이라든지 업종 전환에 대해서 특별 IMF처럼 조정기금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게 기본이, 이건 전국 공통이고요. 네. 지금 호남의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저는 앞으로 미래의 그 경쟁력을 살리려면 우선 지역 특성과 그 지역 상권을 살려줘야 됩니다. 개별 치킨집 하나, 개별 당구장 하나가 독자로 살아나갈 방법은 없습니다. 여기에 문화적인 걸 넣고 편의시설 넣고 여기에 또 일자리가 있는 유동인구가 있는 이런 걸 몰아주면서 만들어 나가야 되고요. 특히 이 과정에서는 우리 호남 같은 경우는 지역의 컨텐츠나 특히 1차 산업 농업과의 연결, 그리고 이 지역에서의 관광산업과의 연결,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코로나로 위기에 빠진 김에 이 지역의 경쟁력을 전국적으로 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도 내세울 수 있는 문화관광, 그리고 농업과 연결된 먹거리 산업, 그리고 지역 골목 상권을 함께 살리는 이거를 대대적으로 프로젝트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관광 산업하고 연계한 그렇습니다. 자영업을 더 피해문 자영업에 대한 그 구조에 대해서는 뭐 호남은 특별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뭐 특별한 어떤 정책은 그건 전국 공통이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홍준표 후보님께 긴장이 되네요. 아니 아주 굉장히 그 평이한. 예. 저도 주도권 토론에서 그 좀 각 후보님들의 그 정견을 좀 듣고 싶어가지고 공격성이 아니고. 네. 지금 이 호남 특히 이제 그 뭐 전라남북도는 우리나라 이제 그 농업의 그 본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뭐 앞으로 우리가 그 AI라든지 이런 첨단 기술을 발전시켜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는 그 호남이 우리 농업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 소위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갖고 스마트 농업 시대를 열어서 이 농업의 경쟁력을 이제 높이고 해야 되는데 우리 홍 후보님께서도 이제 경남지사 경험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호남의 그 농업 발전에 대한 좀 특별한 그 생각이나 좀 전략이 있으십니까? 사실 1차 산업이 대조하고 있는 시대지만은 1차 산업만큼 우리 먹고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이 고부가가치 농업으로 우선 전환을 해야 될 겁니다. 제가 경남지사 할 때는 농업은 거의 고부가가치 농업으로 전환하는 조치를 쭉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농가소득을 좀
정대를 시키고 지금 대한민국의 농업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 분야를 억누르고 있는 게 코로나입니다. 방금 뭐 원지사도 말씀하셨지만 어느 후보도 이 코로나에 대해서 저는 오래전부터 이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가자. 일본이 지금 60% 접종하고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갔어요. 그리고 영국이 70% 접종하고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갔어요. 코로나라는 게 이 바이러스가 감기 바이러스나 다름이 없습니다. 똑같이 우리는 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박멸이 안 돼요. 앞으로도. 그러면 이 치사율만 줄이면 되는 겁니다. 지금 처음 나올 때보다도 훨씬 치사율이 줄었습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또 곧 이게 먹는 알약도 나온다고 합니다. 정부에도 이제는 한 2년간 코로나로 통치를 K방역하면서 이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고 이래 하다가 뒤늦게 이제 11월 중순부터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가겠다고 하는데 코로나를 통한 이 방역, 정치 방역만 없애버리면 이게 경제가 정상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거는 우리는 치사율을 줄이는 최소한 노력만 하면 돼요. 곧 이게 알약이 나온답니다. 농업하고 좀 농업도 마찬가지죠. 네. 농업이 아무리 지금 우리가 농산물이 나와도 유통이 잘 안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가 경제를 억누르고 있는 모든 문제는 코로나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를 우선 해결을 하고 농업은 제가 경남지사 할 때는 스마트 농업으로 주로 바꾸면서 주로 그게 고부가가치 농업으로 다 바꿨어요. 네. 좋습니다. 우리 유승민 후보님. 네네. 그 전주에 이제 국민 연금공단이 있고 또 기금 운영 본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 뭐 지금 현재 한 600조 정도의 지금 자금을 굴리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그 자금 운용을 통해서 전주의 그 제3의 금융 어떤 그 시티를 좀 조성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지금도 사실은 이게 뭐 전부 전산으로 하고 이러는 거기 때문에 거기 보면은 이제 뭐 주식 투자하는 데도 있고 또 뭐 대체 투자하는 데도 있고 부동산 투자하는 데도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만은 이게 보면은 거의 대부분 연금공단의 기금운용본부의 그 거액의 자금들이 다 서울에서 해외에서 전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전주 쪽에다가 그 어떤 이 금융 그 생태계, 금융산업 생태계를 연금공단을 통해서 좀 만들 수 있는 보관이 있으십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윤 말씀하신 대로, 윤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게 컴퓨터로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세상 아닙니까? 저는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전주에 올 수 있는 게 이제 국민연금이 600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앞으로 1,700, 1,800조까지 늘어났다가 이제 줄어들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공단이라는 이 기업 자체가 이제 오랫동안 튼튼해지는 것도 연금 개혁을 해야 되지만 이게 주로 하는 게 주로 이제 자산 운용사나 주식 투자나 채권 투자나 부동산 투자나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여의도에 말씀하신 바로 그 논리 때문에 여의도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유인할 수 있나요? 미국도 그렇고요. 미국의 뉴욕의 월가도 그렇고 런던의 금융도 그렇고요. 저는 전주에서 뭔가 이분들을 위한 금융인들을 위한 주로 금융인이 이제 여의도나 부산에 있는 그런 전반적인 금융은 아니죠. 이 국민연금공단이라는 진짜 아주 강한 기관 투자가의 자금을 활용해서 투자하는 사람들인데 저는 그분들한테 전주에 내려올 그런 인센티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분들이 혁신도시에 내려올 인센티브죠. 그거를 저는 주면 똑같은 그런 이유로 서울에 굳이 있을 필요가 없다, 그분들이. 그래서 저는 연금관리공단을 잘 활용하면 전주가 전체 금융의 허브는 아니더라도 국민연금이라는 그 자산 투자의 허브는 최소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연금공단을 보니까 이제 수익도 많이 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안정성이 있어야 되다 보니
우리나라에 이제 좀 비교적 자산이 안정되어 있는 대기업에 주로 엄청난 물량을 지금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뭐 의결권 행사까지 막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게 좀 정도가 지나치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 다양한 그 기업들의 작은 기업까지 전부 연기금이 나눠서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또 우리 후보님 말씀처럼 제가 네. 그거는 좀 네.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싶은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주도권 뭐 토론이 그래도 제가 충분히 시간은 드렸지 않습니까? 주도권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주도권 토론은 질문의 주제가 자유롭습니다. 윤 후보께서는 지금 상당 부분 호남권 정책에 할애해 주셨는데요. 다른 후보들께서는 자유롭게 주제를 선택하시고 질문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홍준표 후보께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상대 후보를 먼저 지정해 주시고요. 호명해 주신 다음에 질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간 11분입니다. 예. 윤석열 후보님, 지난번 토론 때 이제 나토식 핵 공유하고 전술핵 재배치를 말씀을 하셨다가 미국에서 바로 아마 차관보가 반박을 하고 바로 번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고 난 뒤에 이제 토론 번복하지는 않았는데 원래 제 입장이 그렇습니다. 전술핵 재배치가 전술핵 재배치하고 핵 공유는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해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나 나중에 미국이 왜냐하면 전술핵 재배치나 핵 공유는 미국이 해줘야 되는 건데 미국의 지금 방침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현실성도 없거니와 그리고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입장이 그렇지 않아서 그리고 전술핵 재배치나 핵 공유는 얼핏 보기에는 우리가 핵 안보를 강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북한을 오히려 핵 강대국화시켜서 비핵화 협상을 할 것이 아니라 나중에 가면 핵 군축 협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뭐 제가 전공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그거는 좀 아니다. 그럼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그 얘기를 드린 거죠. 북한의 핵이 현실적으로 있는데 인정을 안 한다고 해서 없어집니까? 아니 그거는 이제 이런 겁니다. 현실적으로 있더라도 이거를 비핵화라는 걸 전제로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를 딱 해놓고 이걸로 해서 북한과 협상하고 압박을 할 것이냐는 문제하고 결국은 협상에서 어느 레버리지가 더 크냐의 문제인데. 됐습니다. 네. 지난 30년 동안 압박을 하고 개발을 못하도록 했는데 이제는 개발이 완결 단계까지 와버렸어요. 있는 핵을 없다고 인정을 안 한다고 해서 핵이 없어지는 게 아니죠.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대륙간 탄도탄 발사하는데 관여하겠다고 하셨죠. 이제 관여를 요청하겠다 했죠. 그러니까요. 네네. 그런데 미국 대륙간 탄도탄을 발사하는데 우리가 관여할 여지가 있습니까? 미국 정부가 그게 확장 억제에 대해서는 아직 한국의 전술핵 배치나 핵 공유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나 확장 억제에 한국이 더 정보를 공유하고 참여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가능하다. 그런 발표를 했고. 확장 억제 문제는 지난 30년간 주장하던 거예요. 미국에서. 우리는 거기에 의지해서 핵 정책을 계속 추진해 왔는데 외교로. 지금 안 되잖아요. 아니 그거는 마지막까지 와버리고 이란이나 뭐 이런 데하고 추가로 마찬가지인데. 질문을 또 하겠습니다. 최근에 한국 독자 핵무장하고 미국은 지지해야 된다는 워싱턴 포스트지의 기사 보셨죠? 네, 봤습니다. 교수 두 분이 한 거. 2017년도 제가 그 전술핵 재배치 때문에 워싱턴을 갔을 때 미 상원의 군사위원회에 있는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은 그 찬성을 했어요. 그리고 하원 군사 소위원장도 찬성을 했어요. 그리고 미 의회 외교협회 가서 내 논쟁을 할 때도 안 해주면 우리 핵 개발할 수가 있다. 독일의 슈미트처럼. 그래 했는데 최근에 이제 쭉 미국 전문가들 주장은 이거는 한국의 핵 보유를 인정을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핵확산 금지 10조 위반이 아니다. 핵확산 금지 10조라는 것은 자위를 위해서 핵 보유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NPT 탈퇴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 핵 개발하고 러시아가 하고 중국이 하고 인도가 했어요.
인도가 하니까 파키스탄이 했잖아요. 그러고 난 뒤 전쟁이 없어졌잖아요. 국경 분쟁이 없어졌잖아요. 캐슈미르 분쟁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국경 분쟁이 없어졌잖아요. 핵을 가진 나라끼리는 전쟁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미국도 이제는 더 이상 안 되니 미국 전문가들 주장입니다. 예?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 그리고 유명한 그 다트머스 대학의 국제학부의 제니퍼 린더 교수하고 데일 프레스의 이 두 교수가 최근에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까지 다 했어요. 제가 말씀 잠깐 드릴게요. 예, 말씀하세요. 그거는 이제 파키스탄의 핵 보유 인정 이런 부분은 이 NPT 체제를 유지하는 이제 강대국들이 NPT 체제를 어떤 식으로 끌고 나갈 거냐 이제 문제고, 저도 그 포린 어페어즈나 랜드 연구소에서 나온 그 자료를 보면 과연 미국의 그 동맹국들이 미국의 확장 억제를 충분히 신뢰할 것이냐.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그 전술핵 재배치라든가 핵 공유 같은 것들을 좀 허용해줘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문도 나오고 학계에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 그러나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직도 이 NPT 그 핵 확산 금지를 더 엄격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우리 북핵 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서는 공식 입장은 저걸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유럽의 핵 공유 협정을 하고 전술핵 재배치한 것은 핵 확산 금지 조약 위반이 됩니까? 유럽은 러시아라고 하는 이미 핵 보유가 인정되어 있는 나라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보니까. 그럼 북한은 그럼 핵 보유를 사실상 핵탄두가 60개, 80개, 100개를 해버렸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러시아는 핵 통제가 가능해요. 네. 미국에 통해서.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북한은 핵 것처럼 통제가 안 되잖아요. 이겁니다. 그럼 더 위험하죠.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NPT 체제를 운영을 하는데 이거를 협상 레버리지를 저 비핵화로 묶어두면서 저 통제를 할 것이냐, 아니면 아예 풀어주고 그래서 풀어주면 저 북한은 핵 강대국으로 막 치닫겠죠. 그러면 서로 핵 보유량을 줄여가면서 군축 협상을 통해서 할 것이냐 하는데, 군축 협상을 하게 되면 종전선언이니 뭐니 여러 가지 다시 문제점이 많이 물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파이로 프로세싱이라는 기술은 잘 모르죠. 그때 말씀을 하셔서 잘 몰랐는데 그때 공부했죠. 말씀을 하셔서 파이로 프로세싱 이 기술을 우리나라하고 미국이 이제 거의 특허 단계에 들어왔어요. 상당한 기술까지 올라갔다는 그렇죠. 얘기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하고 원자력 협정만 개정하면 여기에 의해서 우리는 그 플루토늄을 엄청나게 많이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98%까지 가득 찬 그 폐연료봉 기술도 지금 해소가 돼요. 그걸 묻지 않고 재처리하면 훨씬 그게 이제 문제가 간단해집니다. 아마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이 곧 아마 실용화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미국이 그렇게 해도 이제는 더 이상 안 되니 핵 공유를 나토식으로 해주든지, 그거는 핵 확산 금지 조약에 해당되는 게 아니거든요. 유럽이 핵 확산 금지 조약에 나토식 핵 공유했다고 해서 그건 미국의 핵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미국의 핵이니까 미국이 모든 걸 통제하잖아요. 세계의 핵 질서를 사실상 지금 미국이 통제를 하고 있잖아요. 미국이 통제를 하고 있는데 미국이 지금 통제가 안 되는 나라가 북한이잖아요. 그렇죠? 더 이상 미국이 외교로 통제가 안 돼요. 그렇게 해봐도. 그러면 사실상 핵 보유를 하고 그것까지도 미국 본토까지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으로서 수단이 어디 있어요? 외교적인 수단? 안 그러면 핵 공격을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핵 공유나 여기 한반도 우리 저 남한 뭐 미군 기지라든가 이런데 핵을 배치를 했다 치죠. 91년도 이전에는 핵 배치가 돼 물론 있었어요. 그때는 북한이 핵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북이 핵 개발을 시작하니까 이제 우리도 안 하겠다고 빼면서 비핵화로 하고 안보리 제재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북한의 경제 제재를 다 푸는 거거든요. 그렇죠. 북한이 원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자기 정권 안보를 가지면서 경제 제재를 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쪽에는 앉아서 모든 핵 통제권은 미국이 쥐고 있는데 세계의 핵 질서는, 그러면 북한은 지금 핵을 미국이 인정 안 해요. 인정 안 한다고 해도 가지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미 본토도 지금 위협을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ICBM까지 개발하고 SLBM까지 개발하고 북한은 바로 미국을 그 본토로 공격할 수 있는 힘이 생겨버렸어요. 아직은 그러면 미국으로서는 수단이 뭐 있습니까? 외교적 수단으로 지난 30년간 해도 안 되고 군사적 수단밖에 없는데 지난번에 아마 그 94년도 북폭할 때 우리가 말렸잖아요. YS가 북폭 못하게. 그때 북폭했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미 핵노예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걸 갖다가 30년 동안 실패한 정책을 계속 답습하겠다는 게 과연 그게 5천만 국민의 5,2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 대통령의 태도인가요? 네, 홍 후보님 다른 후보께도 질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방국인 미국의 입장하고 따로 떼서 얘기하기가 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우리 국방위원에 계셨던 유승민 후보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최근에 미국 정찰 위성이 키홀이라고 해상도가 5cm까지 된다는 보도까지 나왔어요. 근데 우리나라 군사위성이나 이게 해상도가 이게 많이 떨어집니다. 한미의 그 협력이 무엇보다도 전자 이 정보 협력이 중요한 때인데 한때 이게 전자 정보가 딱 끊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아마 문재인 정부하고 한미 전자 정보 협정이 잘 안 될 겁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우리가 북한이 이동식 발사대나 핵무기나 미사일을 옮기는 거를 24시간 파악하고 있다가 북한이 조금이라도 이상한 기미를 보이면 대한민국 대통령은 바로 미국하고 이야기해서 저거 때릴까 말까를 결정해야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핵공유가 돼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핵공유도 안 돼 있을 뿐 아니라 북한을 감시하는데 우리 자체 능력이 너무나 취약하기 때문에 한미 동맹이 위태로우면 우리가 북한이 뭘 하고 있는지 우리 눈이 이제 안 보이는 거죠. 지금은 안 보이죠. 네, 안 보이는 상태죠. 그래 한미 그 정보 공유 협정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번에는 원희룡 후보께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역시 11분입니다. 네, 우선 홍준표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뭐 북한의 그 핵무기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과 집요하게 그 대책을 구하시는 것에 높이 평가합니다. 나중에 또 그 토론을 하기로 하고요. 지금 북한의 미사일은 대포동이라든지 뭐 노고단이라든지 뭐 이런데 노고단이 아니죠. 이제 그런 쪽에 그 무수단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채워지고 있는데 우리 국민의 당장의 삶을 위협하는 또 다른 대량 살상 무기 이재명 무기가 지금 대장동 로켓 발사대에 지금 막 장착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해체할 것인가. 저는 이거를 해야만 정권 교체가 가능하고 우리 국민의 미래의 삶이 약탈당하는 게 아니라 유린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측 가능한 우리가 합의가 되는 속에서 민주적이고 그리고 시장 경제에 맞는 방식으로 우리의 앞길을 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 천하에 누굽니까? 뭐 박철원 뭐 이제 이 뭐 정덕진입니까? 천하에 이 대한민국의 그 깨끗한 선 운동을 선도하셨던 홍준표 우리 후보님께서 우리 이재명 대량 살상 무기 해체하는 이 프로젝트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한 팀이 돼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어저께 보니까 이재명 그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자 구치소인가 감옥인가로 가야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저도 확신하고 똑같습니다. 무슨 제목으로 갈 것 같습니까? 그건 조사해 봐야죠. 뇌물이 될 수가 있고. 지금 나온 지금 나와 있는 거로 보면 그거 뇌물로 볼 수 있고 저는 배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배임은 지금 유동규가 배임으로 지금 돼 있죠. 저 압수영장이 나와 있죠. 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유동규도 그 뇌물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 윤석열 총장님께서 지난번에 적용했던 경제 공동체, 공범 이론 이런 걸 적용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게 배임이고요. 그리고 저 김진태 그 옛날 우리 검사가 국고 손실죄. 그렇죠. 이게 더 센 형이고 요건도 뭐 고인이 뭐니 핑계대고 빠져나갈 구멍을 철저히 막는 국고 손실이라는 요건이 있다고 또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그건 그것도 가능하죠. 그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까? 가장 성남시장으로서 뇌물죄가 가장 크지 않을까요? 근데 뇌물죄가 되려면 본인이 받는 거를 뭐 무슨
비디오를 CCTV를 찍어놓은 게 있든지 뭐 계좌가 있든지 녹취가 있든지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그 이재명 지사 아니겠습니까? 그 영악하고 그 뻔뻔한 사람이 그런 흔적을 남겨놨겠습니까? 흔적이 안 남아도 검사가 그 정도는 윤석열 총장인 것 같으면 벌써 밝혔을 건데. 자, 이건 어떻습니까? 예. 저는 지금 경찰이 하는 거는 아니 그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그 수상한 자금이라고 정보를 줘도 그냥 형식적으로 하다가 무혐의 예. 해가지고 5개월 동안 뭉개고 지금 검찰도 수사 안 하다가 그 정영학 회계사가 녹취 파일하고 서류를 들고 들어가서 제발 수사해달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하는데 저 핸드폰도 지난번 한동훈 검사 잡으러 갈 때는 그 몸 덮치면서 핸드폰 잡으려고 이종 격투기까지 하던 그 검찰이 이번에는 그 유동규가 오피스텔에 누워있다가 창문 열고 밖으로 투포한 선수처럼 던지는데 얼마나 멀리 던졌는지 우주 밖으로 지금도 핸드폰이 날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런 검찰이 하는 수사. 그 경찰이 그거 찾았잖아요. 경찰이 찾았죠. 예? 경찰이 찾았잖아요. 그래서 경찰과 검찰이 서로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불거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저는 시간 싸움이라고 봅니다. 이게 대선 전이냐 후냐. 대선 전이면 후보를 사퇴하고 가는 거고요. 대선에 혹시 이재명 당선되고 나면 뭐 현직 대통령은 뭐 내후 외환 죄를 빼고는 뭐 소추되지 아니한다 이런 헌법상의 대통령 권한이라는 이제 지하 벙커로 들어가긴 하지만 우리 국민이 박근혜 대통령도 그 촛불로 끌어내린 그런 국민인데 난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간 싸움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 있는 게 이재명 그 지사가 자기는 유능하다, 추진력 있다, 약자 편이다, 그리고 서민 편이다. 근데 이번에 토지 수용은 공공이 가서 4천억 차익을 남기고 임대 아파트는 다 없애고 분양가 상한제는 민영이라는 걸 적용해가지고 없애가지고 분양들을 7, 8억에 하게 만들어가지고 저 1조 2천억짜리 공사를 한 아파트가 실제 분양한 총액은 5조 안팎이에요.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결국 약자 편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꾼들을 자기가 오히려 스카우트 해가지고 도시개발공사라는 자기 행동대장 유동규를 앞세워가지고 어마어마한 이런 걸 하고 대신 자기만 쏙 빠지고 도둑떼들이 이것을 어떤 자금의 이 센터로 쓴 이런 구조인데 이런 것들을 밝혀내게 되면 자 뇌물이나 배임이나 국고 손실이 증명이 안 되면 천하에 자기 측근들한테 속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이용당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눈 감고 도장 찍고 그리고 자기가 브리핑한 그 자료도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가 사인한 수익 배분표가 이게 공공과 민간에 어떤 피해를 주는지도 모르는 천하에 무능한 벌거벗은 무능한 성남 제국의 임금님으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저는 정치적인 심판이 된다고 봅니다. 근데 마지막 하나 있는 게 뭐냐면 허위사실 공표죄라고 있죠. 제가 오늘 이 방송에서 얘기하는 거 이재명 지사 보고 있으면 반박해 보세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허위사실로 변명하거나 반박하면 허위사실 공표죄 해당되죠. 요즘 뭐 이재명 지사 사건에서 이상한 판례 나왔잖아요. 예? 적극적 거짓말만 거짓말이고 소극적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다. 그게 권순일 해가지고 이게 저게 50억짜리 쿠폰을 주고 산 건지 아닌지 그렇죠. 의심되는 바로 그 판결이죠. 예. 그래서 아마 이재명 지사가 소극적 거짓말 내지는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굴릴지 모르지만 적극적 거짓말하는 순간 저는 허위사실 공표죄로 제가 고발하든지 우리 후보가 공동으로 고발하든지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동의하십니까? 예. 그 모든 것에 이제 원 후보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하나 중요한 거는 이번에 민주당 대선에서 표 계산 방법이 법률에 어긋난다. 원래 이게 무효표가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총선 계산하면 득표율 계산하면 무효표는 따로 계산을 하고 그걸 전부 통칭해서 후보자 득표율을 계산하는데 민주당이 특이하게 계산을 했어요. 이 표가 원래 있었던 표가 없었던 거로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낙연 후보 측에서 가처분을 신청을 하게 되면 이거는 100% 이거는 뒤집힌다.
그 변호인 하실 난 생각 그래 있으세요? 봅니다. 그 변호인 하실 생각 있으세요? 아니 제가 왜 이낙연 변호인? 저랑 같이 하십시오. 아니 그건 안 해요. 네네. 안 하는데. 다음 우리 윤석열 후보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이재명 지사가 자기 어릴 때 입었던 옷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옷 이걸 대비한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보셨죠? 뭐 신문에 뭐 나왔다고 신문에 누가 보도가 보내주더라고요. 네.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글쎄, 뭐 저는 그게 제가 입었던 옷은 교복이거든요. 뭐 이게 나비 넥타이 뭐 이게 교복인데 졸업식 때 입은 교복인데. 저는 어릴 때 찢어지게 가난을 경험했던 우리 홍준표 후보께서 그 사진을 보고는 가난은 패션이 아니다. 네. 그리고 가난은 스펙이 아니다. 어릴 때의 가난, 이재명도 가난했고 홍준표 나도 그 현대 그 그룹에 진짜 경비 그 일을 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그 느꼈던 그 처절한 가난한 어린 소년의 처절한 그 자서전 보면서 저도 막 울었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그걸 편을 들어주시더라고요. 가난은 패션이 아니고 이 어릴 때의 가난을 어떻게 승화시켜서 긍정의 마인드로 갈 거냐. 여기에 아마 리더십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가야 되는 방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처절하게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야 전기가 들어왔고요. 지금도 우리 제 이남 사녀 그리고 제 처갓집까지 포함해서 사업하는 사람 없고 공무원 뭐 고위공무원 한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상속재산 물려줄 사람 없고요. 저도 상속재산 단 요만큼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묻고 싶은 거는 뭐냐면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려면 가난에 대한 철학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가난한 사람도 이해하고 가난을 극복한 사람에 대해서도 그 힘을 살리고 또 가난 때문에 복수심에 불타고 사회에 대한 원망과 다른 사람에 대한 증오를 하는 사람들도 녹일 수 있는 그런 국가 운영의 리더로서의 그 철학이 나올 텐데요. 혹시 평생 살면서 스스로 가난해 본 경험이 있으세요? 저야 뭐 아버지가 교직에 계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그렇게 잘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 국민학교 졸업 사진에 나올 때도 스스로 가난해 본 경험 있으세요, 없으세요? 아니, 스스로야 뭐 그렇게 이재명 지사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잘할 때는 나라가 어려웠기 때문에 시간이 제한돼서 학교고 좋습니다. 뭐고 도처에 가난한 저는 어릴 때 유복하게 살은 사람은 저는 오히려 성격에 네. 구김새가 없고 밝고 사랑을 많이 받고 난 사람이 나는 긍정적인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부럽게 생각하지 그 부분을 증오하거나 그것을 가서 어떻게 찢어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은 저는 안 합니다. 저희 세대만 해도 가난이라는 거에 대해서 가난, 진짜 네. 가난한 사람하고 혹시 네. 생계나 생활을 같이 해본 경험은 있으십니까? 고시 공부하고 이럴 때 학교 다니고 할 때 그건 고시생들하고 고시생들하고 고시촌에서 쓰레빠 신고 서로 한 거지. 가난한 친구들 생계를 같이 하거나 생각을 해본 적은 없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네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의 가난한 이것을 어떻게 몸으로 이해하고 공감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대통령이 되시려고 하면 가난한 국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시려고 합니까? 하여튼 저희가 클 때는 주변에 가난이라는 게 일상화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늘 보고 느끼고 자랐습니다. 네. 주도권 토론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승민 후보께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방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가난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정치 지도자가 자기가 꼭 가난해야 가난한 사람을 위한 정책을 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보수 정치인 중에 누구보다도 따뜻한 보수, 따뜻한 공동체를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뭐 제가 너무 진보 쪽에 정책을 수용한다 이런 비판을 보수 진영 안에서 들어가면서까지도 저는 보수 정치가 바뀌려면 이 복지 문제, 가난 문제, 빈곤 문제 여기에 대해서 해법을 내놓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저는 정치인의 역할이라고 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윤석열 후보님께 윤석열 후보님이 복지 정책은 뭡니까? 한마디로 하자면. 복지라는 게 굉장히 포괄적이긴 한데 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아주 어려운 사람에게 두툼하게 해주자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복지라는 것을 좀 규모의 경제라든가 보편적인 복지로 할 만한 것들을 사회 서비스로 해가지고 거기서
복지 자체에서 복지에- 일자리를 좀 많이 만들어내자. 복지에 지금 방금 규모의 경제라고 그러셨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복지에 무슨 규모의 경제가 있습니까? 이걸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 전체 국민이 다 이 소위 말하는 서비스가 알겠습니다. 필요하다고 하면 사회 서비스 일자리 그런 걸 말씀 말하는 같고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해왔던 복지 수준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비교하면 우리 윤석열 후보님의 이 복지 정책은 문재인 정부에 비해서 복지를 올릴 겁니까? 내릴 겁니까? 아니면 동결할 겁니까? 저는 그런 접근이 아니고요. 아니 그래도 네. 그래도 아니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내가 대통령이 돼서 국정 운영을 맡으면 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해왔던 거하고 비교하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 생각은 있을 거 아닙니까? 거의 저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은 이 복지 지출을 조금 더 체계화하고 효율화하고 아니, 그렇게 하면- 불필요한 기본소득 같은 걸 없애고 어려운 사람에게 기본소득은 지금 없죠. 네, 지금 아니 없고, 그러니까 예. 이제 왜 그 재난지원 같은 거 막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나 네네. 지금 코로나 대처이고 네네. 복지의 전반적인 수준이 올라가냐 내려가냐 이걸 묻는 겁니다. 일단은 거기에 대한 이 방향이 이 없으십니까? 코로나 그 긴급 구조를 위해서는 코로나 말고요. 네. 코로나 말고 코로나는 그거는 코로나 대책을 이야기할 때 따로 하시고 네.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나는 어떤 복지 정책을 하는데 그게 복지 문재인 수준은- 정부하고 비교하면 어떻다. 복지 정책 아까 말씀하셨고 문재인 정부하고- 수준을 비교할 수는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와 예.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아니 발의 전임 정권이 문재인 정부인데 국민들이 아무래도 예. 문재인 정부는 알겠습니다. 어떤 원칙과 이런 거 없이 막 저걸 쓰다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네. 윤 후보님, 제가 지난 토론 때 이제 천공을 아느냐, 지장을 아느냐, 이병환을 아느냐, 노병환을 아느냐 이렇게 이런 질문을 윤 후보님 드렸더니 윤 후보님 지지자들이 저한테 일부 지지자들 굉장히 거칠게 항의를 하고 욕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문제는 국가 지도자, 대통령의 판단에 관한 문제이고 대통령이 의사결정을 할 때 누구 이야기를 듣느냐, 누구랑 주로 상의하느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토론이 끝나고 저에게 정법은 미신이 아니다. 미신이라고 말하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으니까 정법 유튜브를 한번 보라. 그거 많은 사람들이 보고 정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정법 유튜브를 봤어요. 몇 개를 봤는데 저는 무지 황당했어요. 왜 황당했냐면요. 정법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내 손바닥이 빨간 이유가 손바닥에서 에너지가 나가기 때문이고 이걸로 암 걸린 환자가 피를 토하고 암을 낳았다. 그 다음에 김일성 삼부자가 통일을 이뤄내고 영웅 중에 영웅 집안이 탄생해서 노벨상을 받게 될 거다. 기독교에서 성령을 받들거나 무당한테 성령을 받들거나 똑같다. 백두산이 정월 초하루에 영하 수십 도가 돼도 내가 가면 정법이 가면 칼바람이 멈추고 봄날씨가 된다. 저는 이 사람하고 우리 윤석열 후보는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아니 누가 소개해 줬습니까? 자, 제가 그때도 이분이 올린 게 한 10,000개가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뭐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면 그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믿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하는 얘기예요. 아니요. 이런 황당한 말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제가 26년 동안 또 1년간 합계 27년을 법조계 생활을 했고 그야말로 칼 같은 이성과 증거와 이런 합리화 이런 거에 의해서 업무 알겠습니다. 결정을 한 사람인데 알겠습니다. 국가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저는 이런 사람을 어떻게 알게 됐냐고 묻는 겁니다. 아니 그거는 뭐 제가 과거에 어떤 분이 이 유튜브가 재밌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어떤 분이랑 부인입니까? 아니 우리 부인에게 얘기해 준 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조금 본 적은 있지만 저도 알다시피 아니 정법을 만나셨죠? 만난 적 있습니다. 몇 번 만나셨습니까? 뭐 한 몇 번 뭐 좀 오래됐습니다. 부인하고 같이 만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법을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칭이 전공 스승님이에요. 그냥 저희 뭐라고 부릅니까? 그냥 선생이라고 하시죠. 선생님. 네. 예? 네.
근데 이거 좀 제가 아까 불러드린 게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아니, 전 모르겠어요. 그런 검찰총장을 그만두실 때도 이 사람이 조언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검찰총장 관두라고 한 사람은 수백 명이고, 그러고 저는 끝까지 예.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임기를 지키려고. 그리고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수사할 때 네. 박근혜 정부를 구속 수사를 해가 이걸 세게 수사할 거냐 말 거냐 이것도 이 사람이 조언을 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저희가 예. 조사 전혀 자체를 아닙니까? 하지를 못했고. 아니, 그럼 본인이 네. 지금 대통령이 되겠다고 출마하시는데 이런 황당한 사람이 이런 헛소리를 하면 그러면 명예훼손으로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재미로도 볼 수 있는 거지. 그게 제 의사결정. 아니, 직접 만나셨으니까 하는 말이죠. 아니,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왜 이런 사람이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 떠들고 다니면서 내가 멘토니 지도자 수업을 시켰느니 이런 소리를 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죠. 모르니까 만났고 예. 그 말이 최보식 칼럼을 통해서 나오자마자 예. 아,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예. 저는 그 이후로는 서로 연락하거나 만난 적이 없습니다. 딱 끊으셨습니까? 그럼요. 우리가 누구를 모르고 만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이상하게 뭐 하면 그건 안 되죠. 예,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공인인데 알겠습니다. 저를 만약에 갖고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오늘 제주도권이니까 됐습니다. 네네. 윤 후보께서는 정치적인 결정이나 정책적인 결정을 하실 때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실 때 네. 부인의 말을 많이 들으십니까? 뭐 부인의 의견을 듣기도 하죠. 예. 그러나 예. 아무래도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사업하는 분도 그렇고. 예. 그러나 기본적으로 같이 일하는 사람과 알겠습니다. 논의해서 결정을 해야 되죠. 예. 그렇지 않고는 리더십이 예. 생길 수가 없죠. 지금 부인과 장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혹시 부인이나 장모가 이 주가 조작 사건하고 관계 없습니까? 저는 관계 없는. 소환 통보는 받았습니까 지금? 그거는요. 예. 지금 1년 6개월째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 정부의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하니까 저에게 보복을 하기 위해서 저 말도 안 되는 무슨 경찰의 무슨 내사 보고서라는 거를 뉴스타파에 누군가가 흘리고 그걸 갖고 1년 6개월을 지금 수백 명 연인원을 불러다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소환되고 있거든요 지금. 아니, 그 사람은 저희 처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죠. 없고, 그럼 만약 그 사람들의 만약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부인의 주가 조작 지금 없다고 믿고 계시는데 이게 만약 드러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뭐 드러나면 만약에 드러난다면 저는 그럴 리가 없고 이 사람들이 저의 정치 그 행로를 방해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만들어내려고 1년 알겠습니다. 6개월째 특수부동원에서 그러니까 하는데 박영수 특검하고 우리 윤석열 수사팀장이 적폐 수사하는 거는 다 잘한 거고 지금 이 문재인 검찰이 지금 윤석열 후보의 부인이나 장모 주가 조작 사건이나 배임 사건 이런 거를 수사하는 거는 계속 지금 정치적 수사라고 그러시는데 대장동 수사보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안 나왔지 않습니까? 오늘 동아일보의 칼럼에 질문해 주십시오. 오늘 동아일보 칼럼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재명 윤석열 의혹 지금 수사에서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이명박 MB 5골 난다 이런 칼럼이 났는데 읽어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만 제가 그게 아니요. 그게 제가 쓴 게 아니고 공직자를 하면서 제가 다른 분한테 돈을 피해 다닌 사람인데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요. 지금 제가 질문하는 거하고 지금 답변하는 거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이야기를 하세요. 문희룡 후보님한테 미안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지금 묻겠습니다. 아까 호남 특임 장관 제가 질문하는데 계속 지금 방해를 하시는 겁니까?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의 있게 그래도 답변해드린 겁니다. 아까 호남 특임 장관 말씀하셨는데 영남 특임 장관은 안 하실 겁니까? 제가 그것은 초광역 경제청과 국가의 전체 플랜을 가지고 할 텐데 그러니까 다른 광역 경제권에도 장관을 다 하시니까 기능들을 두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장관을 호남 특임 장관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건 아니죠. 영남 강원 특임 장관을 다 만듭니까? 여기저기 다 할 수는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굳이 장관급으로 둬야 될 행정적인 이유, 정치적인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호남만 하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네, 시간 충분히 드렸습니다.
지금 생방송으로 30초만 부르십니까? 저는 네, 아까 다음 코너로 30초보다 더 넘어가겠습니다. 작은 시간도 받았습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호남권 국민의힘 대선 후보 토론. 네 후보의 토론을 지켜보다 보니 약속된 시간이 다 돼 갑니다.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 토론 중에 미처 못하신 말이 있거나 또 강조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마무리 발언으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30초입니다. 먼저 홍준표 후보부터 네, 30초입니다. 30초. 오늘 호남권 TV 토론을 했습니다. 홍준표는 전북 부안이 제 처갑니다. 그래서 한 10여 년 동안 부안 예산을 돌봐준 일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 당 좀 예쁘게 봐주시고 홍준표가 지난 4년간 철저하게 대통령 될 준비를 해왔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정말로 이 나라 잘 만들겠습니다. 네, 이어서 원희룡 후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명 후보가 결정됐습니다. 우리의 공동의 상대는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의 정책, 이재명의 비리 검증, 우리가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본선 경쟁력입니다. 제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이 결정되는 것을 보면서 정의감과 촛불 정신으로 도저히 이재명과 함께 할 수 없다는 호남민들이 많으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밀고 문을 열겠습니다. 같이 하십시다. 네, 이어서 유승민 후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호남의 시민 여러분, 정말 늘 감사드리고 저는 늘 호남에 저희 진심과 진정성을 가지고 정치를 해왔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 후보가 됐습니다마는 정말 집권 여당이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문재인 정권이 뭉개고 갈 것 같은데 정책이든 도덕성이든 무엇이든 이재명과 가장 극과 극에 있는 저 유승민이 반드시 이재명을 이길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후보 부탁드립니다. 우리 TV 토론을 지켜보시는 우리 호남인 여러분,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 여러분, 지금 지역 경제, 국가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선 후보로서 이 나라를 어떻게 끌고 나갈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이 바쁜 시간을 할애해서 보셨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참 그런 비방성 이런 논의가 오간 거에 대해서는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만 더욱 건설적인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분 후보의 마무리 발언을 끝으로 호남권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 후보자 토론회 마무리하겠습니다. 90분 동안 토론에 임해주신 네 분 후보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토론을 시작으로 지역 순회 TV 토론을 실시한 뒤 다음 달 5일이죠. 11월 5일 최종 후보를 결정하게 됩니다. 국민과 당원의 최종 선택 끝까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토론이 여러분의 후보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